사연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후년이면 환갑이 되는 독거노인입니다. 젊은 시절에 예쁜 얼굴만 보고 마누라와 결혼했다가 된통당하고 이혼해서 60이 다 되도록 혼자 노년을 맞고 있죠. 처음엔 전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서 다른 여자도 다 꼴 보기 싫었고, 시간이 더 지나니 혼자 지내는 게 너무 당연해진 것 같습니다. 남자 혼자서 지내니 주위에선 어떻게든 짝을 지워주려고 자꾸 선을 보라고 하는데 다 귀찮기만 했습니다. 혼자서도 너끈히 밥도 할 수 있고 빨래도 깨끗하게 해서 잘 입고 다니는데 마누라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마누라 그거 귀찮고 돈이나 들지 남자들한테 좋을 거 하나 없다는 걸 이미 젊은 나이에 깨달았다니까요. 제 마음처럼 계속 날이 우중충 흐리다가 모처럼 맑게 갠 가을날이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통 안 나가다가 장기나 두고 싶어서 공원에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나한테 내리 5판을 따간 김영감님이 절 보고 왜 이렇게 격조했냐면서 걱정을 늘어놨습니다. 혹시 내기 돈 많이 뜯겨서 그런 거냐고 실없이 농을 치는데 여기 영감님들 장기 내기에 끼어든 지가 벌써 몇 년. 제가 가장 어린 축이라서 영감님들은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싶어 했었는데 제가 시간 없다고 늘 안 따라다녔답니다. 오랜만에 수척해진 얼굴로 나타나니까 친하게 지내는 할배들이 제가 걱정이 됐나 봅니다. 저보고 이런 날에는 콧바람을 쐬어야 된다고 잡아끌어서 몇 명이서 같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생전 안 하던 발걸음이라 어색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안 하던 일도 해보는 거지 뭐 하고 평소에는 완강하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영감님들이 제가 웬일로 이렇게 고분고분하냐면서 놀란 기색이었지만 바깥 풍경을 보면서 모른 체 했습니다. 저한테는 큰일이 생겼긴 했지만 영감님들이랑 걱정을 나누고 싶진 않았거든요. 얼마간 피곤하다 했더니 간암이랍니다. 가족력이 있는 병이라서 가족 중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을 거라는데 어려서 조실부무한 몸이라 친척 중에 누가 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궁금하지도 않고요.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몇 달 못 살 거라는데 제가 딱히 지금 간다고 해도 아쉬운 인생도 아니라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힘겹고 피곤하기만 했던 인생 남의 간까지 받아가면서 못하러 사나 싶었죠. 그냥 남은 인생 이렇게 살다 가면 끝이죠. 남들보다 조금 바르게 간다고 뭐 아까울 게 없습니다. 30년 전 헤어졌던 전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지하철에서 내려선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바로 목욕탕 가자 그래서 목욕탕에를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다 하고 공원에 가자고 해갔더니 거기선 건강체조를 배우고 밥 먹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무료급식소가 나왔습니다. 내가 밥 먹을 돈 챙겨 나왔다고 해도 영감님들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여기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래요. 늙을수록 영양균형이 중요하다고 이런 데 밥을 먹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공상인가 하면서도 쭉 늘어서 있는 노인들 줄을 따라서 밥을 배식받아서 먹기로 했죠. 짧은 시간 기다리면서도 좀 우스웠습니다. 늙을 때까지 살지도 못할 텐데 무슨 영양균형이 대수일까요? 그냥 근처 맛집에 노친네들 데리고 갈까 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적어서 너무 금방 밥을 타게 됐습니다. 근데 공짜밥 때문에 기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마지막으로 국물 퍼주는 저 여자 때문에 기분이 그렇게 이상했나 봅니다. 한때는 그렇게도 찾고 싶었고 한때는 미치도록 저주했던 제 전처였습니다. 나버리고 나라가 부잣집 딸로 돌아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만 겨우 춘천에서 급식소 도우미나 하고 있다니 흘끗 봤더니 행색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2년 다 늙어서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모른 채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생각처럼 제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옆에서 김영감이 왜 이렇게 손을 떠냐고 한 소리 합니다. 나만 그런가 했지만 마누라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국을 흘리다가 겨우겨우 다른 사람과 교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첫눈에 알아본 것처럼 3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여자도 저를 한 번에 알아본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그 여자 붙잡고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원망이 오갈 데가 없어서 더 그랬나 봅니다. 너랑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꼬였다고 속이 시원하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마누라는 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네요. 내 쪽은 잘 쳐다보지도 않고 어물어물하다가 기어코 내 앞에 찾아와서 그때 미안했다고 하고 도망갔습니다. 어줍잖은 사과로 일그러진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힘없는 여자 모습을 보니까 더 독하게 욕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보내고 한참을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말아본 것만큼 그 여자는 잘 풀렸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왜 춘천까지 내려와서 급식소 봉사를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다 죽을 날 받아놓고 무슨 주책인가 싶었지만 결국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음 주말에도 춘천으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당황스럽게도 지난주에 급식을 나눠주던 봉사단체가 아니고 무슨 교회에서 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김영감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 장소에서는 몇 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무료 급식을 해준다고 하네요. 밥 먹고 싶어 찾아간 건 아니었기에 길게 늘어선 줄을 마다하고 그냥 할 일 없이 나오다가 한쪽 구석에 앉아 사람들을 살피는 전철을 발견했습니다. 그루터기 한쪽에 앉아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걸 봐서는 절 찾는 것 같았는데 바보같이 먼 거리도 아닌데 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보 같네요. 몰래 사람을 찾으려거든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써야 하는 법이거늘 맹하게 맨 얼굴로 앉아있으니 먼저 들키기나 하죠. 배식 끝날 때까지 초조하게 찾아보다 풀 죽은 얼굴로 마누라는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차도 안 타고 한참을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무릎은 괜찮은가 봅니다. 제 다리가 다 아파올 무렵에 그 여자가 낡은 백반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배가 고픈가 짐작했습니다만 불 꺼진 식당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나 봅니다. 허름하고 오래됐지만 정갈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따라 들어가니 피곤한 목소리로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서 제 모습을 보고는 불에라도 된 듯이 놀라더군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전처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고 해치지 않는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원망 많이 했을 텐데 다 늙어서 그런 감정도 안 든다고. 근데 왜 이렇게 못 사냐고 그랬죠. 너네 아버지 망했냐고 빈정거렸습니다. 안 그런다 했는데도 가슴에 맺힌 게 많아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는데 전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걸 보니 이렇게 비열하게 말한 게 후회됐습니다. 예전엔 그렇게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저도 그 사람도 다 늙어서 쪼글쪼글해져 다시 만나게 됐네요. 그 당시에 저는 가난한 사진작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진작가로 돈 많이 벌긴 힘들었지만 예술이 워낙 가난한 거니까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지냈죠. 부모 돌아가시고 친척도 없이 외톨이였으니 고단하긴 꽤나 고단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스승을 만나서 많은 것을 배워가던 무렵에 혜원이를 만났습니다. 뽀얗고 예뻤습니다. 길에서 제가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던 무렵에 만나게 됐는데 허름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찍고 있는 제 모습에 호기심이 들었나 봐요. 겁도 없이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혜원이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양가집 교수들이 다니는 대학의 졸업반이었고 강의가 늦게 끝나는 날이면 운전기사가 데리러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저에게 빠진 게 이상할 정도였죠. 혜원이는 제가 사주는 순대도 잘 먹고 빵도 잘 먹었어요. 행색에 비해서 소탈한 성격이 우리 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줬습니다. 저도 그 당시엔 미래가 밝았죠. 한국에선 그래도 손꼽히는 작가님의 제자로 들어가서 스승님 사진관에서 조수일을 하게 됐습니다. 퉁명스러운 분이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게 아니었지만 스승님의 일에 대한 태도나 완성된 작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월급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사진관 운영을 도와드리고 차비나 받는 수준이었죠. 혜원이와의 사랑이 깊어져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땐 아버님께 거의 내쫓기다시피 했습니다. 비빌 부모도 없는 고아 새끼에 가난뱅이 사진관 아부랭이라고 말이죠. 내 딸 고생시키느니 머리 삭발시켜서 방에 가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혜원의 아버지는 지역 건설업자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서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결혼을 해야 할 판에 저 같은 놈을 데려왔으니 아버님도 황당했을 거예요. 어디 조건이 보통이라도 되어야지 말이라도 꺼내볼 텐데 제 조건과 혜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하지만 그땐 현실을 몰랐습니다. 저도 혈기만 왕성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였고 혜원은 더더욱 애기 같았죠. 혜원의 부모님은 완강하게 반대하셨지만 혜원이는 맨몸으로 도망 나와서 저와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고생시킬 수밖에 없지만 엄하신 제 스승님이 한 번씩 제게 증명사진을 잡게 해주시는 걸 보면 제가 퍽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경력 쌓이고 작품이 쌓이면 저도 알아주는 사진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돈과 권력 앞에 제 알량한 재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저와 살림을 차리자 혜원의 아버지는 깡패를 시켜서 저희 스승님의 사진관을 난장판을 만들어놨습니다. 스승님 사진에 우물을 뿌리고 기물을 부수고 손님들까지 위협을 하니까 제가 그곳에서 버틸 수가 없었죠. 저는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혜원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법한 시골의 작은 사진관에 숨어들었습니다. 혜원이의 금목걸이를 팔아 단칸방을 마련해서 둘만의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습니다. 제 보잘것없는 월급으로는 혜원이를 벌어먹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냉골에서 혜원이를 며칠 재웠더니 감기에 걸렸습니다. 몸이 약했던 건지 폐렴물이 악화된 것도 금방이었습니다. 그냥 기침이나 콜록거릴 때 병원에 데려갔을 걸 괜찮다고 어제보다 좋아진 것 같다는 말에 속아 그만 방치 않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새소리가 나도록 기침을 하고 피까지 보이는데 멀쩡한 아가씨 데려다 놓고 고생만 시키게 된 제가 속이 말이 아니었죠.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제 카메라를 전당포에 잡혀 그걸로 닭 한 마리 사다가 남은 쌀 넣고 끓여서 먹여줬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맛있다면서 허겁지겁 먹더군요. 큰 닭 한 마리 끓인 거를 저는 맛도 안 보고 혜원이만 데피고 데펴줘서 2, 3일은 먹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마늘이나 파 같은 향신료도 안 넣고 집에 있던 맵쌀 넣고 끓인 거라서 맛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거라도 좋다고 먹는 혜원이가 참 속없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집에서 보살폈더니 혜원이가 좀 나아졌어요. 자기는 이제 괜찮다고 출근하라고 그러는데 전 이제 출근할 곳이 없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사진관 그만둔다고 했거든요. 대신에 건설 현장 노가다를 뛰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랑 결혼하고 내 미래도 꿈도 버리게 됐다고 그거 안 미안하냐고 비아냥대는 제게 혜원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폐렴에서 회복된 지 하루도 안 되는 제 여자한테 제가 왜 그렇게 모진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전당포에 잡힌 제 카메라를 보러 혜원이를 데리고 일부러 그쪽으로 가기도 했죠. 철이 없었나 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걸 다 포기했다고
생색을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 혜원이는 헤어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탄도 없고 고기 반찬은커녕 쌀도 떨어지기 일쑤인 저와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고. 자기가 생각한 결혼은 이런 지독한 가난이 아니래요. 저는 이혼을 말하는 혜원이 앞에 결혼이 장난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뭐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면서 울먹이는 혜원이한테 윽박을 질렀죠. 그러고는 집을 뛰쳐나와서 술 한잔 마시고 들어갔더니만 혜원이는 없고 혜원이가 적어놓고 간 이혼 서류만 방 가운데 덩그러니 놓았습니다. 한참을 그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끝날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았을걸. 철없는 사랑의 대가가 참 크구나. 그러고도 혜원이가 다시 돌아올까봐 몇 달을 기다리다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 몇 달은 혜원이를 원망하면서 지냈죠. 감히 네가 나를 버려? 내 인생 이렇게 꼬아놓고 다시 너만 잘 살면 되냐? 철없는 아가씨 장난에 놀아난 내가 다 부끄럽네 하면서 전처에 대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년 세월 만에 전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혜원이가 23이었으니 지금은 53이 된 것 같습니다. 부잣집 만화님으로 편히 지내야 될 전처가 왜 이런 지방에서 허름한 식당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살고 있어? 아버지 망하신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괜히 분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알 거 없어요. 지나간 인연이니까 아는 척 말고 그냥 가세요. 저는 끈질기게 물어보려다 밖에서 들려오는 여자 목소리에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손님 왔어요? 순간 저는 꿈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구나. 이제 와서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쓸쓸히 돌아서 나오는데 혜원이 딸의 얼굴이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똑같았습니다. 길다랗게 치켜 올려간 눈매며 얇게 앙당문 입술이며 반듯한 광대뼈까지 우리 어머니 모습이 그대로였어요. 핏줄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눈에 내 아이인 걸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휴일인 줄 모르고 오신 손님이야. 금방 가실 거야. 하면서 날 밀어내려는데 꼼짝 않고 버텼습니다. 이대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내가 저의 얼굴 보고 눈치 못 챌 줄 알았어? 따졌습니다. 혜원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딸이 저를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이분이 내 아버지예요? 차마 딸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넉놓은 엄마 대신에 딸아이가 저한테 물을 따라주면서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마다 엄마가 너무 괴로워해서 크고 나서는 더 이상 물어보지도 못했다고요. 어른들끼리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 더 미워하지 말라네요. 저는 혜원이한테 물었습니다. 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한테도 돌아오지도 않고 혼자서 아이를 키웠냐고요. 혜원이는 저를 떠나서 처음에는 집에 들어갔답니다. 이혼하고 나왔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다 잊고 해외 나가 살라고 일본에 거처를 마련해주려 했답니다. 근데 며칠 안 돼서 몸이 이상해 알아봤더니 아이가 생겼더래요. 혜원이 아버지는 펄펄 뛰면서 아이를 지우라고 했고 병원 예약까지 잡아놨다고 합니다. 혜원이는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새 엄마와 협당을 했다고 합니다. 재산 포기각서를 쓰고 나가면 집에서 몰래 빠져나가게 해주겠다고요. 새어머니도 그 당시에 혜원이 남동생을 낳은 지 얼마 안 된 몸이라 장녀인 혜원이만 없으면 그 집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새어머니 도움으로 집을 빠져나와서 그 당시 돈으로 받은 몇백만 원으로 집도 얻고 가게도 열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들키게 되면 아이를 뺏기게 될까봐 서울에서는 감히 못 살고 지방을 전전하다
예전에 우리 같이 살던 양술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춘천에 정착했다고 하네요. 혼자 아이를 키워내느라 힘든 줄도 모르고 시간도 빨리 갔답니다. 저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답니다. 멀쩡히 잘 살던 사진작가를 제가 끼워내서 모든 꿈이었던 사진기까지 버리게 했으니 단단히 잘못된 인연이라고 생각했고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몇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난 제가 허름하고 안 좋아 보여서 마음이 쓰여서 찾아보게 된 거라고. 근데 오히려 당신이 날 찾았으니 직불이 우습다면서 눈물을 지었습니다. 혜원이의 지난 세월을 들으니 제가 면목이 없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철없던 젊은 날 이런 착한 여자를 만나서 고생만 시키고 아이까지 혼자 키우게 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죠. 속도 모르고 미워만 했던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힘들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전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유정이를 낳아서 행복했다고요. 오늘에서야 알게 된 제 딸의 이름이 유정인가 봅니다. 유정이한테도 진심을 담아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네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엄마랑 너를 고생시켰구나. 유정이도 제 엄마의 속을 닮았는지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이해하시니 저도 그렇다고, 엄마 괜찮으면 저도 괜찮대요. 혼자서도 착하게 잘 키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제 철없던 젊은 날을 고쳐 살 수 있다면 저도 혜원이도 유정이도 외롭고 힘들지 않았을 텐데 소중한 줄 모르고 지나간 좋았던 시절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재회를 한 후에 지금은 마누라가 속없게도 저까지 돌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얼마 못 산다는 얘기를 했더니만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오래 못 돌봐준 만큼 이제라도 절 보살펴주고 싶다고 합니다. 어쩜 이런 여자가 있는지. 얼마 안 남은 목숨 사는 데까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거라도 혜원이가 주워가서 걷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좀 불쌍해 보이게 지내다가 혜원이가 저한테 더 넘어오면은 잘 꼬셔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혜원이가 사라진 이후로 독하게 돈을 벌어 꽤 규모 있는 회사의 창업주가 됐거든요. 지금은 지분도 정리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기는 했지만 현금과 주식 같은 유동자산도 상당하고 묶여있는 신탁이랑 부동산도 상당합니다. 이거를 혜원이랑 유정이한테 탈없이 물려주려면 결혼하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라네요. 유정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살았으면 어땠을까. 진통하는 거 손잡아주고 산후조리 해주면서 혜원이를 돌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질없는 후회만 드러납니다. 내가 덕이 부족한 탓에 진주 같은 여자를 찾고도 놓쳤지만 하늘이 도와 말년에라도 이리 재회하게 됐으니 그거라도 감지덕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내 미안함을 돈으로 다 보상할 순 없겠지만 줄 게 그거밖에 없으니 두 모녀가 나 없는 세상 좀 편하게 살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고 구차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